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영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이 분위기 안 좋을 때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러니까요. 힘드니까. 네. 나도 힘든데 혹시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듣고 싶은 마음에 오신 것 같거든요. 네. 자, 우리도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우리 저기 F죠? F요? 아니요, T인데. 아, T구나. F시잖아요. 공감 안 돼. 저는 F. 완전 네. 찐 F. 네. 여기 T. 공감 안 하는 T. 한번 그럼 냉정하게 무슨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냉정하게 그래도 좀 오늘은 좋은 뉴스 먼저.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바로 표를 보시면요. 285억 달러로 이제 한화 39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7월과 8월 중소기업 수출액이 각각 13.4%, 7% 올랐습니다. 9월 추석 연휴에 따른 이제 국내 조업 일수 감소로 수출액이 2.3% 감소했는데요. 온라인 수출액 역시 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1위 수출 품목이 어딜까요? 1위 수출 품목. 네. 중소기업 수출 품목 가운데 1, 2위는 거의 정해져 있죠? 네. 일단 1위는 화장품, 2위는 자동차.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번에도 똑같나요? 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화장품인데 이제 수출 품목으로는 이제 자동차나 뭐 자동차 부품, 반도체 등이 있지만 특히 이제 화장품 수출이 많이 늘었고요. 1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7% 늘었습니다. 그중 이제 대미 수출이 43.6% 증가했고요. 네. 유럽, 중동 등으로 이제 수출국이 다변화됐거든요. 사실 과거에는 좀 중국이 국내 산업 화장품 산업 성장을 이끌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뭐 미국이나 일본, 동남아, 유럽 시장이 골고루 성장 중인 거고요. 올해 K 화장품 수출국이 170개국을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장품 총 수출 내 이제 중소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서 4.1%포인트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소비자 니즈를 좀 잘 파악하는 모습이에요. 네. 저희가 그 티르티르라는 화장품 업체도 한번 취재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인종에 맞는 뭐 파운데이션도 한 몇십 종씩 이렇게 출시하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글로벌 외국인의 니즈를 맞춰서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화장품뿐만 아니고 뭐 자동차나 반도체, 제조용 장비도 역대 3분기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수출국가 별로도 한번 표를 준비를 해봤는데 네. 보시면은 10대 수출국 중에서 뭐 중국, 인도, 멕시코를 뺀 7개 국가로 수출이 이제 늘어났는데요. 1위가 미국이고요. 수출이 이제 8.8% 늘었습니다. 화장품이나 이제 전력용 기기 수출 확대에 힘입어서 3분기 최고 실적을 냈고요. 네. 5분기 연속 증가한 것이기도 하고요. 반면 2위는 이제 중국인데요. 수출이 2.8% 줄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플라스틱 같은 중간재 수출이 감소를 하면서 2022년 2분기 이후에 10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지만 네.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그 중기부에서 지원을 할 때 이른바 잘 나가는 품목에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수출의 상품에 편중돼 있는 게 식품이랑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만 좀 집중이 돼 있다고 하고요. 실제 이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액이 최대치를 기록을 했지만 올해 파산하는 중소기업 수도 역대 최대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는 이제 수출 성장이 가려져서 경영 위기에 놓인 기업들을 이제 위한 수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전반적으로 이제 네.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네네. 그 가운데 정말 수출을 잘하고 있는 화장품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네. 사실 화장품이 이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 화장품 수출액이 이제 무역 흑자가 되게 커요. 네.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에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비중 가운데 거의 제가 지난 분기였었나 상반기였었나 그 네. 기준으로 거의 한 5분의 1 가량의 화장품이 흑자를 차지할 정도로 네네. 그 수출 규모는 훨씬 작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이제
화장품 브랜드를 그렇게 많이 사지 않고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을 엄청나게 사들이니까 그쵸. 흑자에서 차지하는 화장품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 첫 번째 화장품 자체가 갖고 있는 좀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번 3분기에 나왔던 그 중소기업 수출액이 굉장히 좋았지만 4분기에는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네, 전체 네. 말고 화장품만 화장품, 놓고 네. 봤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화장품은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선적을 미리 해놓는단 말이죠. 네. 그 블랙 프라이데이쯤 되면은 그 미국에 있는 수많은 뭐 월마트, 코스트코, 뭐 타겟, 뭐 이렇게 마트들 많잖아요. 할인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창고에 물건을 엄청 싸놓습니다. 근데 네.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게 쇼핑이 워낙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고 안에 다 안 들어가. 그러면은 주차장 한 공간을, 주차장의 일부를 터서 거기다 컨테이너 배치해 놓고 거기다 재고 물량 다 넣어 놓거든요. 그 정도로 블랙 프라이데이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미리 사 놓는다는 거죠. 네네. 근데 제가 그 취재를 좀 해보니까 아마존에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물건을 팔려면 10월 15일까지는 물건 다 갖다 놓으세요 라고 업체들에게 다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7, 8, 9에 웬만한 물량들은 다 나갔을 겁니다. 그럼 수출 물량 가운데 대부분 잡히는 거는 이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물량일 거고, 네. 4분기에 이제 수출 물량으로 잡히게 되는 거는 대부분 1분기나 2분기, 그러니까 1분기에 팔 물량들을 넣어놓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4분기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 딱 끝나고 나면 1분기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쇼핑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미 다 네, 사놨으니까. 이미 다 샀으니까. 이미 우리 집 창고에다가 뭐 화장품, TV, 뭐 게임기 다 쟁여놨기 때문에 1분기에는 쇼핑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4분기의 수출에서는 지금처럼 좋은 성적은 아마 나오기 좀 힘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계절성이다 보니까 그걸 딱히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그쵸. 같고, 저희가 그 누차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누차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아마존에서 K-뷰티 컨퍼런스를 우리나라에서 열었잖아요. 맞아요. 삼성역에 네. 있는, 삼성역 거기 뭐죠? 코엑스 네, 코엑스. 네네. 코엑스에서 K-뷰티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그때 분명히 했던 얘기가 그게 있었어요. 한번 그러니까 화장품이 우리나라에 화장품 몇 종류 있는지 제가 그때 한번 물었었나요? 아유, 잘 기억 안 우리나라 나요. 화장품 네. 브랜드가 몇 개일까요? 근데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네. 그 브랜드가 생겨났다 사라졌다를 계속 실시간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정확한 네. 수치는 아니지만, 네네. 업계에서는 통상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만 3만 개가 있는 걸로 3만 개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 우리나라만. 그러면 전 세계에 네. 있는 화장품 브랜드를 전체 다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많은 화장품 가운데 나에게 맞는 화장품을 찾기는 정말 쉽지 않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한번 나한테 맞는 화장품을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화장품만 쓴다. 그래서 K-뷰티 컨퍼런스를 6월에 우리나라에서 열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7월에 있는 그 프라임데이에서 네. 한국 화장품을 한번 판매하고 나면 그 화장품 산 사람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또 산다. 그쵸. 쟁여놓기. 아니 맞는 거를 다시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미리 이렇게 하면 뭐 쟁여놓기. 뭐 그런 네, 것도 있을 수 네. 있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에는 수출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다만 4분기에는 그게 좀 다소 줄어들 가능성. 그러니까 6월, 7월에 있을 프라임데이 거는 2, 3분기에 나갔고, 그 다음에 2분기에 나갔고, 프라임데이 거는 3분기에 나가고. 그럼 사실 약간의 공백기가 네. 4분기에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런 계절성이 있다는 것만 네. 좀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의 특성이 좀 그래요. 화장품 근데 한 번 쓰면 저도 잘 안 바꿔요. 계속 쓰죠. 네. 왜냐면 또 뭐 새로운 거 찾기도 종류가 이미 너무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좀 그냥 한 번 쓰면은 나랑 잘 맞나 보다 이러면서 계속 사는 거죠. 그냥 계속 쓰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것도 이제 뭐 투자로 접근을 하게 된다고 하면, 물론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OEM, ODM 업체들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로 B2B로 수출하는 플랫폼, 스타일 코리아라고 하는 수출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도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네. 있습니다만, 개별 어떤 브랜드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프라임데이 때 뭐가 잘 팔렸는지, 그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오늘 그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지어 나왔는데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일단 포스코 홀딩스의 실적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전기차 캐즘의 영향이 너무나도 직격탄을 맞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의 영업이익은 뭐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96.3%가 감소를 했고요. 삼성 SDI도 72% 정도 감소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포스코 홀딩스부터 볼 텐데 글로벌 철강 업황 부진도 여기는 이제 더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거의 40% 가까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요. 지금 그 매출액은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8조 9천억 원 작년에 기록했던 게 18조 3천억 원까지 줄어들었는데, 그 영업이익은 지금 1조 1960억 원이었던 게 7,430억 원까지 거의 40% 가까이 줄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2차 전지에서의 피해가 굉장히 막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을 한번 보면 이게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이거든요. 네. 3분기 영업이익이 얼마 기록했는지 한번 볼게요. 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4억 원. 작년에 371억 원을 기록했던 게 14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96.3%나 급격하게 줄어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은 이만큼 줄었는데 오른쪽에 보이시죠? 매출액은 1조 2,800억 원에서 9,228억 원까지 대략 한 28% 정도 줄었는데 영업이익률이 0.2%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거는 양극재, 음극재를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양극재의 경우에는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고부가 가치 품목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장기 보유하고 있던 양극재에 대한 재고 평가 손실이 있는데 이제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것을 가격을 빼야 되겠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재고 평가 손실이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가 됐고 근데 이거는 사실 가격이 반등하면 다시 환입됩니다. 네. 그래서 실적에 보면 이제 재고 평가 손실 환입으로 다시 작성이 되긴 하는데 가격이 반등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 난망이기 때문에 그건 좀 트렌드를 봐야 될 거고 또 한 가지가 음극재가 좀 문제인데 음극재 매출이 지금 전 분기보다 5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음극재 지금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위에 있는 짙은 게 양극재, 아래에 있는 옅은 게 음극재. 근데 음극재가 보시는 것처럼 517억 원에서 246억 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도 문제인데 사실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2차 전지와 소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강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철강 부문도 이 포스코에서는 문제가 됐습니다. 철강 부문에서 포스코의 3분기 실적은 철강만 떼놓고 봤을 때 지금 이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9조 4,7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매출은 이 정도라서 작년 3분기보다 2%밖에 감소하진 않았어요. 작년 3분기가 9조 6,750억 원이었으니까 2%밖에 감소하지 않았는데 이걸 영업이익으로 가보게 되면 지금 7,010억 원이니까 7,270억 원에서 4,380억 원까지 거의 40% 가까이 줄어들었죠. 이게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그 중국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해외 철강 부문을 살펴보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해외 철강 부문은 사실 매출이 3.7% 증가했거든요. 네. 근데 영업이익이 90% 줄어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네. 매출은 3.7% 증가했다. 판매한 건 많아요. 네. 근데 영업이익이 90% 감소했다. 이거는 가격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영업이익이 급감했다는 거는 판매하고 있는 철강제 가격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말할 텐데 네. 중국산 저가 철강이 밀려 나온 영향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 실적 발표되기 전부터 중국에서 그 중국의 경기 불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 특히 중국의 경기 불황 가운데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의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사실 기존에 있는 주택의 거래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특히 일선 도시의 경우에 뭐 상하이 같은 그런 지역에서 아직도 주택 가격 엄청 비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양 시장이죠. 건설을 안 하죠. 뭐 그 네. 우리 그때 에버그란데였었나요? 비구이 위안이라든지 네, 맞아요. 그런 그 건설사들이 분양에서 큰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아예 건설을 안 해버리면서 분양을 아예 안 네. 받잖아요. 분양을 안 한다는 거는 결국 건설이 철강 수요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철강 수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중국에 있는 철강사들이 생산을 안 하냐? 생산은 그대로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 많은 생산 물량을 어디다 파냐? 다 해외에다 밀어 팔고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값을 못 받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게 그 포스코의 문제라고 치면 사실 다른 그 2차 전지 업체도 똑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SDI의 3분기 실적도 나왔는데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72%나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299억 원을 기록해서 72% 감소를 했거든요. 여기에는 그 AMPC 미국에서 주는 보조금 있잖아요. 보조금이 포함된 겁니다. 매출은 지금 한 29.8% 감소했는데 일단 사업부별로 보면은 각형전지는 유럽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 그다음에 환율 영향 때문에 수익성이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지금 그 다른 배터리, 그러니까 다른 2차 전지 업체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처럼 ESS 설치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정보청이 최근에 내놓은 그 미국 내에서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배터리 ESS 설치량을 보면은 작년보다 거의 50%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그만큼 현재 그 미국 시장에서의 ESS 수요는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이런 식으로 ESS가 어떤 그 전기차의 배터리 캐즘을 좀 극복해주는 하나의 단초가 되고 있긴 한 만큼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ESS는 큰 폭의 개선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체는 지금 전기차에서 참 힘든 거 ESS로 극복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워낙 아직 ESS가 그렇게 큰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전기차가 살아줘야 된다는 게 그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건 있습니다. 그 배터리에 불난 것 때문에 네. 불난 것 때문에 OEM 업체들이 약간 폼팩터를 좀 교체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파우치형이 물론 효율이나 이런 건 네네. 좋은 건 알겠는데 근데 이게 불나는 것 때문에 안전성 때문에 그 폼팩터를 좀 이렇게 안전한 걸로 바꿔보고 싶은 니즈들이 요즘에 좀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전문가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그러면 그 삼성 SDI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각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철판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다소 안전한 형태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 트렌드의 변화 가운데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분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4분기에 그렇게 네. 특별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건 아닐 것 같고 진짜 이제 전기차가 많이 판매되는 네. 그 시점이 되어야 사실 이들의 실적이 바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도입했던 사전 청약제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부작용이 좀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뭐 분양가 인상 제한이나 사업 취소 피해자들한테 구제 등에 통해서 이제 수습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인 방안 간극이 커서 당분간 갈등은 계속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한번 이제 그 표를 한번 보시죠. 국토교통부 사전청약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겠다. 이제 오늘 29일 국토교통부가 말을 했고요. 현재 이제 공공과 민간 피해자들의 요구가 각각 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들은 본 청약이 당초 계획보다 좀 지연이 됐다. 그리고 사전 청약 때 제시한 추정 분양가보다 본 청약 분양가가 크게 오른 게 좀 문제다. 이렇게 네. 말을 했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사실 공고 당시보다 분양가가 커지다 보니까 당첨자들의 이제
자금 계획이 약간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의 그 A2 블록에서는 청약 당첨자가 562명 가운데 41.8%가 청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아, 이게 가격 너무 올라서 네. 도저히 내 돈으로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네. 이 지역이 본 청약 당초 계획보다 11개월 지연됐고요. 그리고 분양가는 그 84제곱미터 기준으로 9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좀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 청약 지연으로 상승한 분양가는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제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LH공사죠. 그래서 공고시에 안내한 이제 본청약 시점까지 땅값이랑 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 지연 기간의 상승분 반영은 최대한 이제 억제해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LH가 사전 청약을 단지별로 입지나 공급 시점이 다르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단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점은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요. 현재 이제 민간 사전 청약의 경우에는 건설사들이 이제 사업을 포기해서 본 청약이 취소될 곳만 올해만 이제 7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날린 당첨자들은 뭐 당첨자 지위 취소가 이제 주거권을 보호하는 헌법에 반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근데 국토부는 국감에서 이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겠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네. 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 많고요. 그 당첨자 지위 승계는요 이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피해자 모임은 LH가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본 네. 청약을 포기하는 근본 이유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또 분양가 산정을 국정감사 답변처럼 뭐 원가 수준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사전 청약 시 공고한 이제 추정 분양가 수준에서 좀 산정할 걸 요구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네. 근데 사실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첨자 취소가 되다 보니까 네. 이런 것도 계속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당장 개선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원자재 가격이 네. 물론 그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상당 부분 내려갔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상승률이 내려갔다는 거는 물건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렇게 좀 뒤탈이 많이 나고 있는 네. 거라서 참 분란도 많고. 그렇죠. 예. 청약 하시나요? 이렇게 나오면 제가 네. 이 청약을 딱 한 번 해봤어요. 언제 해보셨어요? 기억나세요? 와 진짜 그게 언제였지? 거의 진짜 한참 전에 한 번 해봐갖고 네, 저는 그 최근에 동탄 할 때, 네 그때 그때 했었거든요. 네. 당연히 뭐 광탈. 저는 거의 한 2012년이었나? 그때 한 번 해보고 안 해봐서 네. 이게 뭐 거의 로또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또 이거 대도 이렇게 안 해주면은 네. 이것도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업 뉴스 한번 가보도록 하죠. 기업 뉴스인데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계열 분리가 완료가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 사장이 이제 회장으로 네. 승진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사실상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이 이제 분리된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됐는데 사실 제가 이걸 통해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좀 딴 게 있고요. 일단 그 어떻게 된 상황인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앞으로 정유경 회장은 계열 분리되는 백화점 부문을 진두 지휘하게 되고 좀 눈에 띄는 부분은 국내 주요 200대 그룹과 60개 주요 중견기업 가운데 1970년 이후 출생한 여성 1호 회장 이라는 점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 근데 아직 완전 끝난 건 아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계열 분리를 하려면 기업이 친족 독립 경영을 신정하고 상장사 기준 상호 보유 지분 3% 미만, 그리고 비상장사 지분 기준 10% 미만 등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그 2016년에 일단 신세계와 이마트 주식을 맞교환하면서 얽혀있던 지분 구조는 정리가 돼서 정용진 회장은 신세계 지분 7.3%를 정유경 회장에게, 그리고 정유경 회장은 이마트 지분 2.52%를 정용진 회장에게 양도하면서
분리 경영 체제의 완성도는 이미 좀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호 보유 지분 상장사 3% 미만, 그다음에 그 비상장사는 10% 미만이어야 된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공정거래법상 친족 독립 경영 요건이 해소가 되기 때문인데요. 아직 이마트와 신세계가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쓱닷컴이 있습니다. 이마트가 45.6%, 신세계가 24.4%를 갖고 있어서 네. 쓱닷컴 지분은 계열 분리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이마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야지 완벽하게 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딴 건 모르겠고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왜 갖고 왔냐면 뭐 누가 회장됐는지 네. 뭐 알아봐야 뭐 중요한 건 중요한 건데 네. 중요한 건데 나의 삶에 무슨 도움을 주느냐를 놓고 보면 사실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LG 가문 현재 그 분쟁이 경영권 분쟁이 네네. 진행되고 있죠. 네. 물론 고려 아연은 뭐 형제 분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가문 간의 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잠시 후에 그 뉴스도 좀 전해드릴 텐데 그리고 한미약품도 지금 분쟁이 진행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가족과 어떤 경영권 분쟁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저희도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게 사업의 차질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마트와 백화점의 경우에는 좀 차근차근 계열 분리가 좀 진행된 게 아닌가. 덕분에 이제 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은 갖췄다. 네. 여건은 갖췄다. 그나마 근데 이제 주주들이 좀 좋아할 소식이죠. 근데 과연 네. 주주들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 워낙 그 정영진 회장의 그 이미지가 네. 저는 이미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그냥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미지가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가 뭐 지나가는 식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그게 있었잖아요. 유통기업이 제대로 유통사업을 하려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위치에 소비자들이 살만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유통업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 네. 근데 그러려면 그 과거의 유통업체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뭐 백화점은 백화점대로 사입하고 마트는 마트대로 사입하고 온라인몰은 온라인몰대로 사입해서 여기서 사면 비싸고 여기서 사면 싸고 이게 도대체 그쵸. 뭐 하는지 모르겠는 네.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옴니 채널로 진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요즘에 유통업체들의 움직임을 보면 진짜 모든 유통 그 시스템, 그러니까 사입 과정을 일원화해서 하나 다 같이 팔아서 비슷한 가격의 모든 이제 채널로 공급을 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그 소비자에게 공급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단기간에 아마 이게 확인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업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형식으로 사업 구조를 많이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잘 유지가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통업체들도 그동안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앞으로 좀 그 좋아질 가능성이 네. 보인다. 네. 보일 기미가 보인다. 보일 기미가 보인다. 굉장히 먼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서 저도 그때 사례로 말씀드렸던 네. 게 요즘 이상하게 저는 원래 그 대형마트를 잘 안 네. 갔었는데 왜냐하면 대형마트 너무 비싸서 안 갔어요. 그냥 뭐 공간은 멋있는데 비싸. 아니 굳이 내가 그 비싼 돈 주고 거기 가서 그걸 사야 되나 싶은데 네. 근데 최근에 가보니까 제품 단가는 못 내리지만 그 1+1이라든지 네. 2+1이라든지 혜택을 많이 행사를 하죠. 굉장히 많이 하더라. 네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물론 이건 기분일 뿐이고 그 다음에 제가 잠깐 경험했던 걸 일반화하거나 보편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런 뭔가 변화의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유통업체를 좀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지금 일단 지배구조 개편도 좀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업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 한강 가면 먹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치킨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치킨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것도 있죠. 편의점에서 네. 라면 끓여 먹는 거 엄청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그 뉴스를 좀 준비했는데 한강에서 라면 끓여 먹는 뉴스 준비했다고요? 네네. 그걸 만드는 조리기가 네. 이제 수출 대박을 터뜨렸는데요. 그래서 그 사진 한번 보시면은
그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한국 상품 박람회입니다. 근데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한 이 한강라면 조리기가 약 111억 원의 수출 대박을 터뜨린 건데요. 네. 라면 즉 이제 라면 같은 즉석식품 조리기인 이게 하우스쿡이라고 한대요. 이 오른쪽에 이 기기 이름이 네. 이걸 생산하는 게 범일산업이라는 회사인데 이 조리기기 를 이제 29일 뷰티 식품 유통업을 하는 미국 뷰티 마스터와 5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한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K 콘텐츠나 뭐 아이돌들이 먹기 시작하면서 한강라면이 해외에도 널리 알려졌거든요. 네. 실제 외국 관광객들이 한강공원에서 한강라면을 먹는 게 필수 관광 코스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외국인들의 관광 네. 코스에 라면이 있어요? 네네. 오. 한강 가가지고 한강 이 조리기기로 한강 라면 먹기. 그래서 뭐 이제 뭐 오늘 헤드라인에는 뭐 한강 노벨상 기운 받았나 뭐 이런 제목도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수 기능까지 갖춘 이 하우스쿡이 국내 라면 그 한강 라면 조리 제품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거의 이제 이 회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수 기능까지 갖췄는데 박형건 뷰티 마스터 회장이 협약식에서 지난해부터 찾던 제품으로 우연히 이제 이번 박람회장에서 만나서 시장에 이제 통할 제품이라고 바로 계약을 했다. 그래서 점차 수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매장에서 인스턴트 라면 판매가 급증하는 걸 보고 네. 이 제품이 이제 시장에서 통할 거라고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박 회장이 이제 우선 휴게소를 갖춘 미국의 이제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제 막 계약을 했지만 판로 구상이 이미 다 끝났대요. 네. 그래서 이날 이제 이 주유소 이 박 회장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중국 바이어도 100억 원 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었고요. 불가리아 바이어도 3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영섭 범일산업 대표가 내일까지 추가 계약이 더 성사될 예정이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간식으로 먹는 이제 즉석 라면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좀 조리할 수 있도록 이 다용도로 개발된 제품이라고 말을 했고요. 국내에서는 이미 개인 구매자가 느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세계 시장이 앞으로도 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K 뷰티다, 뭐 K 원전이다, 뭐 K 뭐 레깅스다, 뭐 이렇게 이 얘기 하다 보면은 야, 지겹다, 그만해라. 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파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게 한번 퍼지고 나면은 그게 되돌아오기가 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충분히 여기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 지겹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K식품에 대한 네. 그 방송은 이제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식품을 통한 이런 기기까지 또 수출이 된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저희가 그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게 사실 제품의 경우에는 한번 유행 탔다가 뭐 유행 안 네. 타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생겼던 매출 사라지고 할 수 있는데 네. 음식은 좀 다르죠. 그렇죠. 음식은 그거 재밌는 거. 이거 그냥 썰. 네. 재밌는 거. 지금 먹는 과자들, 파는 과자들 가운데 네. 새로 나온 과자가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과자들이 대부분이죠. 아, 그쵸. 웨하스 같은 거 저 좋아하거든요. 웨하스, 홈런볼, 초코파이, OES 다 우리보다 나이 많은 애들이잖아요. 네네. 애들이란다. 형님들, 네, 그렇죠. 형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음식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이제 먹기 시작하면 그걸 되돌리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신라면, 뭐 삼양라면 다 몇십 년 됐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이제 해외에서 먹기 시작하면 뭐 단순히 유행에 그치는 품목도 분명 존재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문화 융성과 함께 이런 그 음식 문화까지 계속 전달이 된다면은 사실 이거는 좀 지속적인 그리고 경기를 안 타는 네. 그런 수출 품목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수출 품목이 또 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은 맨날 지겹다고 욕을 들어 먹어도 네. 저희가 전해드릴 필요가 있죠. 저는 계속 네. 할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짧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죠. 이것도 맨날 얘기하면 지겹다고 하는 건데 고려아연. 네. 고려아연은 근데 오늘은 좀 네, 오늘은 네. 팩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팩트만 말씀드릴 텐데 오늘 고려아연이 결국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인데 지금 공시에 따르면은 그 주당 67만 원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공시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유상증자를 결정했냐? 사실 우리가 저희
그 최윤범 회장 측에서 고려 아연의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수하고 그걸 소각시키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의아했던 게 아니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 최 씨 쪽의 지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MBK랑 이제 장씨 쪽의 지분도 같이 높아지는 거지. 이게 네. 자사주를 야, 내 쪽 자사주만 없애고 얘네 자사주는 없애고 이게 아니잖아요. 자사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에 지분율이 높아지는 건데 굳이 왜 이걸 하지라고 했는데 결국 공개 매수가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최 씨 측에서는 이 지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이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대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2조 5천억 원 규모의 그 유상증자를 하는 돈으로는 사실 빚을 갚겠다. 빚을 갚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비중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MBK 쪽에서는 고려 아인이 유증을 하는 거는 결국 배임의 행위, 시장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서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덧붙인 말이 뭐냐면 주당 67만 원이라는 가격은 현재 시점의 예상 가격일 뿐이고 청약이 개시되는 12월 초가 되면 주가는 더 낮아져서 발행 가격은 더 낮아지게 될 거다라고 설명했는데 이게 뭐냐면 네. 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확정 발행가액은 청약 전 3거래일 전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 산술 평균 주가를 기준 주가로 제시한다. 그때 그러니까 청약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 전까지 주가가 결국 주식 가격을 결정을 네.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7만 원이 아니라 아마 그땐 더 낮아질 걸이라고 MBK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주주들의 주식 가치는 더 희석될 것이고 결국 최 회장의 유증 결정은 공개 매수가 배임이라는 점을 자백하는 행위가 될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게 그 공개 매수가 끝나고 이제 시장에서 이 그 유증을 한다는 거는 약간 스스로 거버넌스를 해치는 그런 행위처럼 보여서 참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팩트는 이날 그 유증을 하기로 했고 가격이 낮았고 그리고 그 가격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유증한 돈으로 빚을 갚을 거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하나만 간단하게 네네. 전해드리고 가도록 하죠. 요즘에 저는 소비가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그 좀 돈을 좀 줄이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또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그래요? 아니, 줄이고 있죠. 이제 연말이니까. 아 연말이라서? 연말이어서 올해 너무 많이 썼다. 아, 올해 너무 반성을 많이- 하면서 네. 갑자기 이미- 이제 줄이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썼다. 이미 너무 많이 썼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욜로였던 게 요노족으로 이제 많이 네,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무지출 챌린지가 일어나고 있고.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분들은 여전히 돈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지갑이 얇아지다 보니까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 자동차 판매 있잖아요. 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국내 누적 신차 등록 대수가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1년 만에 최저치. 사실 11년이면 그 사이에 지금 수많은 일들이 그쵸, 있어요. 그쵸. 11년 전이면 2013년인데 우리 2014년, 2015년, 2016년 그때 굉장히 저금리 기조에 막 약간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야 마이너스 금리가 가야 돼? 막 이런 논의를 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네. 그러면 되게 경제적으로 힘들 때였잖아요. 물가도 안 오르고 그때보다도 더 차를 안 샀다는 겁니다. 올해는.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현상이 뭐였었냐면 오히려 리스와 렌트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리스랑 렌트는 카푸어 생각이 나는데. 카푸어? 네. 아, 그쵸. 카푸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냥 이 자동차를 리스나 렌탈로 구매하는 거는 사실 지금까지도 네. 선택사항이었었어요. 뭐, 내 차를 소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고, 아니면 그 소유하는 것보다 많이 타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쵸. 오히려 리스하는 게 더 이득이긴 합니다. 그쵸. 그래서
선택사항이었었는데 이제는 아예 지갑이 얇아지다 보니까 선택사항 중에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그냥 자동차에 한정지어서가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뭔가 구독 소비 트렌드가 구독에 대한 저항성이 네. 낮아지면서 구독을 새로운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그 업체들이 좀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가전제품도 그렇고. 그렇죠. 가전제품도 그렇고 가전제품을 구독으로 산다고? 물론 옛날에는 뭐 정수기는 뭐 지금도 네네. 그렇긴 하지만 모든 가전제품을 구독으로 한다고? 이런 것들이 좀 특이했었는데 요즘에 그 저항성이 낮아지고 지갑이 얇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서 하나씩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내용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3프로 뉴스룸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